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공부하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요 교재 기초입문서에 있는 그 기초입문서에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 우리가 기초입문서에는 부동산 학의 개념이나 뭐 접근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빼버렸어요. 생략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정규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는 다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입문서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 거죠. 자, 12페이지 오면 일단 부동산 개념, 부동산이 뭐냐서부터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부동산 개념은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냐? 법경기라 그랬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여기서 이제 법 제도적 개념, 여기 처음에 있죠. 그럼 법경기에서 법률적 개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이런 건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으로 가세요. 자,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은 뭐예요? 민법상의 개념이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산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물이 중요하죠? 정착물의 보세요. 자, 정착물은 뭐예요? 정착물은 사회경제적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즉 항구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정착물의 종류에는 그 옆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독립물이 있죠. 독립물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건물.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도 있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거는 부속물이라고도 하는데 뭐 도로, 댐, 제방, 돌담, 담장, 수목 이런 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물, 독립정착물을 읽어보세요. 부속물도 읽어보고 광해부동산은 여기다가 준부동산 포함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보세요. 광해부동산이란 협의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번 보면 준부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요. 부동산은 아니에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면 이건 부동산 형태거든. 이게 법적 형식이. 그러니까 이럴 때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준다.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3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다라는 말 나오죠. 이게 안 되면 등기 등록 안 돼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등기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어떤 거냐? 거기 나오지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끝에 어업권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경제적 개념 보면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오죠.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 체크해 놓고 넘어가세요. 경제적 개념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죠? 여러분들 부동산 경제론 하잖아. 부동산 경제론, 투자론 뭐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이게 전부 다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그 기술적 개념 보세요. 기술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본다는 건 뭐냐?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부동산을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자연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위치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환경으로 보거나 하는 거죠. 지질, 토양 이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부동산을 기술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보는 걸 뭐라고 그런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4번 아래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파악할 때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는 경우의 부동산이다. 이때 무형적인 측면은 법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말하며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측면,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경제적 법률적 개념. 그래서 법경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우리가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거 알아놨습니다. 이번엔 이제 부동산 분류인데요. 부동산 분류에서요. 자, 보세요. 부동산 분류에서 거의 대부분 토지의 분류가 시험 나와요. 토지 분류가 나오고요. 건물 분류는 거의 안 나와요. 건물 분류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요번에 나왔어요. 요번에 28회 때 나왔어요. 지금 건물의 분류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29번 봤어요. 선생님 28회까지인데요. 그래도 29번 봤어요. 왜냐하면 15회 때는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15회하고 15회 추가 2번 봤어요. 15회 때는.
그래서 합치면 29번 봤어요, 지금. 회차는 28회지만. 근데 그동안에요, 건물 분류 거의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나왔어요, 요번에. 요번에 나왔는데 이게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굳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안 해도 공법에서 배우는 건데, 어쨌든 쉽게 나왔어요. 쉬운 거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 포함해서 여기 토지 분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토지 분류, 그러니까 부동산 분류에서 토지 분류, 건물 분류에서 한 문제씩 나온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그럼 일단 토지 분류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앞부분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봐가지고 그 특징만 봐서 암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끌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를 나누는데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면 토지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류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 분류할 때 기준이 있어. 기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말이죠. 체육 선생님이 체조 같은 거 할 때 아무나 하나 딱 찍어. 너 기준. 그럼 갑자기 기준 하죠.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체조 대형으로 벌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식 간격 그러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양팔 간격 하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토지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기준이 있어, 기준이. 사람을 분류할 수 있죠. 사람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혈액형 이렇게 하면 A형, B형, O형, AB형 4개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ABO식으로 하면 그러면 사람은 4종류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성별하고 기준을 정하면 남자 여자로 따로 하죠. 그러면 A형, B형 할 때는 A, B형으로 나눌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혈액형이 다르지만 남녀로 나눌 때, 성별로 나눌 때는 같아질 수 있죠. 같은 남자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아질 수 있죠. 출신 지역으로 하면 그러니까 도별로 모여라 그렇게 기준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어디에 같이 속할 수도 있고 다르게 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분류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연령별로도 나눌 수 있고 성질별로도 성격별로도 나눌 수 있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분류 기준은 어떤 걸 쓰느냐에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첫 번째 정착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정착물은 금방 배웠잖아요. 정착물 뭐예요?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건물. 정착물은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건물이라든지 댐, 제방, 국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건물로 바꾸면 그냥 건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건부지예요. 볼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공적 제한, 사적 제한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야. 그리고 건물이 없으면 나지 아니면 갱지인데 갱지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으로. 이거 일본 용어야. 나지 이것만 생각해. 응? 갱지가 왜 넣어놨냐? 갱지가 없으면 섭섭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갱지 없어도 돼요. 몰라도 돼. 예? 일본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써요. 이거. 그러면 나지는 뭐냐? 나지는 건물이 없어. 그러면 나지예요. 일단 건물이 없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공적 제한. 공적 제한. 공적 제한은 있는데 사적 제한이 없는 토지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셔. 생각하지 마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놨어요. 우리나라 토지평가 보상 지침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깊이 있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 공적 제한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적 권력, 공권력이 여기는 이렇게 해라 저기는 저렇게 해라 하고서 규제하는 게 공적 제한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토지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인가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라면 헌법의 규율은 받죠. 헌법에 영향 받을 거 아니야. 거기가 무인도고 건축법도 적용이 안 되고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죠.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 무인도라도 거기 일본 배가 들어온다든가 중국 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포 쏴버려 그냥. 원래는 쏴도 돼요. 총 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는 공적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공적 제한이 없는 땅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공적 제한은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저당권이나 내가 돈을 빌렸어. 저당권 설정했어. 내가 누구한테 그 잠깐 빌려줬어. 전세권 설정했어. 이런 사법적인 제한. 즉 개인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뭐 이런 관계에 따라서 부속해가지고 등기부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사적 제한이라고 그래. 근데 사적 제한이 없으면 없다. 그러면 나지예요.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그냥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고 건물 없으면 나지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막 열르는 분들이 있어. 뒤에 가서 경제를 그렇게 해봐. 경제학을.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갱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낮이라는 건 건물 없는 토지라고.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땅. 그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 이게 대지라고 그래요. 어? 그리고 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어? 그럼 건물이 있으면 이거 건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 땅. 어? 이걸 대지라고 하고. 어? 근데 말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건물이 없는 땅을 낮이라고 하고 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건부지란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땅값만 계산한 거야. 땅값만. 건물값까지 포함하면 안 돼. 땅값만 계산하면 자, 건물이 없는 낮이가 더 비쌀까요? 건물이 있는 건부지가 더 비쌀까요? 땅값만. 낮이가 비싸, 건부지가 비싸? 낮이가 더 비싸. 얘가 더 비싸다고 땅값만 얘기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땅은 이미 건물이 이미 있으면 물리적으로 제약되고 있잖아요. 땅의 이용을 제약하고 있어. 특정 용도로. 근데 낮이는 앞으로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낮이가 땅값만 얘기한다면 건부지보다 땅값이 비싸. 가끔 가다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죠. 건물값까지 합치면 비싸죠. 건물값 빼고 땅값만 얘기한다 그러면 낮이가 더 비싸요. 그래서 낮이가 항상 땅값을 산정할 때 기준이야. 땅값 산정할 때 기준이야. 그래서 낮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비싸다 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건부지가 싸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이 없는 토지인 낮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을 지으면 그 땅값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낮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낮이가 기준이 비싸다 싸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야. 낮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의 부지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이걸 건부지보다 낮이보다 건부지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를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건부지면 가치가 감해진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건물의 부지가 됐을 때 땅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그 땅이 보상지역으로 설정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이다. 여러분들 그린벨트 지역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새롭게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부시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건물이 있는 땅이 더 비싸.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수용지역으로 보상하기로 했잖아요. 보상하기로 하면 이 지역이 이렇게 보상지역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 건물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면 지작물이라고 그래. 지작물. 그러면 지작물에 대해서는 이거 사유재산이잖아. 그럼 이걸 보상을 해줘. 보상을 액을 선정해줘. 그러니까 맨 땅보다 건물이 있으면 보상액이 더 나와.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이 더 비싸요. 이런 특별한 지역 빼놓고는 대개 일반적으로는 건부감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부 증가와 건부 감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낮이와 건부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자 정착물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했을 때 건부지 낮이 요거 알았고요. 또 뭐도 있냐면 공지라는 말도 요것과 관련돼요. 공지 보죠. 자, 공지라는 건 뭐냐? 공지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대지라고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라고 쳐요. 그러면 대지가 만약에 100평이야. 100평인데 자, 여러분들 100평의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꽉 채워서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꽉 채워서 100평의 대지 위에다가 100평 바닥 면적으로 해서 건물을 똑같이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하다못해 요만큼이라도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인데 100평이 꽉 메워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붙어버려요. 골목길 없죠? 통풍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채광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햇빛도 못 봐요. 그냥 도시 전체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 약간 띄어놔야 돼요. 약간 짜투리를 남겨놔야 된다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봤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물의 1층 바닥 면적의 비율을 규제합니다. 건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 건축 면적이 뭐라고요? 1층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 건축 면적의 비율을 대지 면적하고 대지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한다고.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그럼 건축 면적은 60평 이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이거 60%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건폐율이라고 그래. 건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시의 수평적인 밀도를 규율하는 거예요. 밀도가 너무 빽빽하면은 도시 전체가 지옥 덩어리가 돼.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니까 이걸 적절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율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이게 낮추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건폐율을 높이면 어떻게 돼? 더 많이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 바닥 면적, 이거 건축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우죠. 공법에서는 이거 건폐율 외우잖아. 그죠? 이거 건국대학교로 외워. 건대. 자, 그래서 이 건폐율 규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용적률은 공법에서 하세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건폐율 규제 때문에 자 보세요. 건물을 꽉 메워서 지을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 중 일부 남겨놔야죠. 요 땅을 공지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게 그림이 좀 거칠게 그렸는데 이게 공지라고. 건물을 짓지 못하고 남은 땅. 그러니까 공지라는 건 건부지의 일부예요.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죠. 건부지 중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만들어진 제공되는 땅이 있고 나머지 짜투리 땅이 있잖아요. 짜투리 땅을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라고 하는 거는 건부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남는 대지 면적을 공지라고 하는 거고 공지는 건부지의 일부지. 그죠? 공지는 독립된 토지의 이름이야? 아니에요. 건부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단독 문제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부지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용어가 바로 공지입니다. 건부지의 일부로. 자, 이렇게 되고 끝. 자, 그 다음. 아이고, 넘어갔어. 자, 그 다음 보세요. 필지하고 획지. 이거 겁나게 많이 나와, 이거, 시험에. 자, 필지하고 획지 보세요. 필지하고 획지 먼저 알아야 될 건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이야. 이거 그냥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필지는 소유권의 단위예요. 그리고 등기나 등록할 때 한 단위의 토지가 필지예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번의 구성 단위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정부 공권력이요. 정부는 아니고 공권력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땅이나 건물 같은 거는 이건 네 땅, 내 땅 주장하면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이나 건물의 경우엔 소유권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건 누구 거 확정시켜줘요. 확정시켜주는데 그때 확정시켜주는 그 문서가 한 단위 문서가 등기부라고 하는 거고 등기부 한 단위의 소유자 그다음에 거기 영역 이런 게 다 표시돼 있어요. 여기까지 네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적도라고 하는 건데 등기부에는 그림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영역이 이게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나오고 평수 이런 거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적 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 공적 장부가 대표적인 게 등기부인데 등기부 등록부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 단위의 땅을 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한 필지가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그 전에 200평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200평은 한마직이겠지. 평은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건 한 평도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수백만 평도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면적 단위가 아니라 소유권이나 아니면 권리의 단위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기본 단위고 등기나 등록할 때 한 등기용지 한 등록지에 표시된 거고 요거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등기부 하나를 해가지고 쭉 늘려가지고 이걸 번지수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한 단위가 한 번지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에 서초동 뭐 128번지 34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 단위가 이게 한 필지라고 이게. 그래서 지번 또는 번지 지번을 거꾸로 하면 번지잖아. 일상생활에서는 번지라고 그러고 법률적으로는 지번이라고 그래. 땅의 번호, 지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번의 구성 단위예요. 지번. 그래서 요게 필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필지라는 건 소유권이나 법률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획지는 그게 아니야. 획지는 뭐냐면 대개 획지는 부동산 거래할 때나 감정평가할 때 쓰는 용어예요. 필지는 법률적으로 쓰는 말이고 이건 일상생활에서 또는 감정평가할 때나 이럴 때 쓰는 말인데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의 토지라는 게 한 덩어리의 토지라는 뜻이에요.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한 덩어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한 획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경제적 개념이고 감정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필지는 소유권 단위예요. 법적인 단위고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근데 획지는 그런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이 평당 1,000만 원대다 그러면 1,000만 원대 이렇게 한 덩어리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평당 1,000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획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획지하고 필지는 어떤 게 더 크냐? 그러면 안 돼. 왜냐? 획지나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이만한 토지가 이게 산이야. 한 산인데 이게 한 필지야.
예를 들어서 어느 무슨 면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에 무슨 뭐 산 128번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산은 산인데 말이죠. 큰 임야인데 이미 여기가 동네가 도시화돼 가지고 이쪽은 이미 택지화가 되고 있어요. 창고로 쓰고 있고 이쪽은 과수원하고 있고 이쪽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임야야. 그러면 이게 용도가 달라가지고 사실상 이쯤 돼가지고는 이게 이미 택지화가 많이 돼가지고 여기는 가격 수준이 비싸요. 택지가 돼가지고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이쪽은 과수원이고 이쪽은 임야로 그냥 방치돼 있어. 그러면 사실상 얘는 가격 수준이 다르죠. 이게 번지수로는 하나지 한 필지란 말이야. 한 필지. 근데 가격 수준은 세 개가 다르지. 세 개의 획지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필지가 획지보다 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 수 있다니까요. 클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또 이런 건 어때?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 이게 도시 토지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 여기 세 개의 땅이 있어. 1번지, 2번지, 3번지. 필지가 다르죠. 필지가 다르면 여기 코너 땅하고 여기 중간에 낀 땅하고 이쪽 코너 땅하고 여기는 상권이 번화하고 여기는 좀 한가해. 그럼 가격 수준이 다 달라. 그러면 가격 수준이 다르면 1번지, 2번지, 3번지 가격 수준이 다르면 획지도 다른 거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 세 개의 땅을 전부 다 어떤 한 백화점 회사가 사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렸다면 자 보세요. 이건 이제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번지수는 다르지만 사실상 뭐야? 한 건물의 공동 토지가 돼버렸죠. 그러면 가격 수준이 같아져요. 그렇잖아. 이럴 경우에 번지수가 3개라서 필지는 3개인데 이제 하나의 획지가 된 거죠. 가격 수준이 통합돼가지고. 그러면 이러면 이거 평가할 때 한꺼번에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이때는 필지보다 획지가 큰 거지. 그래서 필지가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에 조금 전에 봤지만 산 128번지처럼 획지보다 필지가 크잖아요. 그럼 하나의 산인데 가격 수준이 3개가 다 달라.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평가해야 돼요. 감정 평가할 때. 이거 구분 평가라고 그래. 그다음에 요 경우처럼 필지는 3개인데 획지가 하나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따로따로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가격 수준이 같잖아. 감정 평가 개념이라니까요. 이거 획지가. 그럼 한꺼번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일괄 평가라고 그래요. 에? 만약에 서로 필지랑 획지랑 한 필지가 한 획지다. 그러면 그냥 따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거. 그래서 요 필지보다 획지가 클 수도 있고, 필지가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필지가 더 크면 뭐야? 획지별로 평가해야 되니까 구분 평가하고, 만약에 필지보다 획지가 더 크다 그러면 여러 개의 필지가 있지만 하나의 획지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 번지수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평가해요. 그럼 이거 일괄 평가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 또 나와요 이건.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필지가 뭐고 획지가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고요. 중요한 개념 같은 것들은 그런 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도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보세요. 후보지하고 이행지 이거 보는데요. 감정 평가할 때 쓰는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과학 초등학교 때 프리즘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아본 적 있죠. 프리즘은 빛이 들어오는데 갖다가 대면요. 빛을 분광을 해가지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감정평가할 때 말이죠. 만약에 어떤 일단 토지가 있다 그러면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용도라고 하는 용도에 따라 그 토지 용도를 갖다 프리즘처럼 갖다 대잖아요. 그럼 용도가 딱 나오죠. 택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그러고 농지는 농업용으로 쓰는 땅이고 나머지 전부 다 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임지라고 그러면 임자가 숲을 임자니까 숲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택지하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임야예요. 산이 됐든 뭐가 됐든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감정평가할 때는 항상 용도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용도를 프리즘처럼 딱 대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쪼개는 거예요. 이때 택지 가치 영역이 있고 농지의 가치 영역, 임지의 가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밀하게 또 감정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택지, 농지, 임지로 일단 분광을 한단 말이에요. 스펙트럼.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나눠놨는데 문제는 택지하고 농지하고 임지하고 용도를 나눠놨지만 토지 용도라는 건 고정돼 있어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바뀌지. 아니 논밭이 싹 다 그냥
파헤쳐지면서 이게 건물이 듬성듬성 들어오면서 택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임야가 농지가 되는 경우, 그 농지가 임야가 방치되면 임야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어요. 이때 바뀌고 있는 거에다가 항상 핵심을 둬야 돼요. 바뀌고 있을 때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바뀌고 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바뀌고 있는 중에 후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후보지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 택지 후보지라고 하는 거지,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었어. 끝났어. 전환이 끝났으면 그냥 택지예요. 네? 후보지라고 안 하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택지, 농지, 임지로 바꿨는데, 이렇게 나눠놨는데, 택지 안에도 무수하게 종류가 많지. 그럴 거 아니에요. 택지 안에도 여러 개의 종류가 있다니까, 땅이. 그러면 택지는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용도가 주거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공업지도 있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택지 안에서 택지에서 농지나 임지로 바뀌는 게 아니고 택지 안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상업지가 공업지로,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때 자, 택지라는 큰 분류, 대분류 하에서 작은 분류 사이에서 세 분류, 소분류 안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이걸 이행지라 그래.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농지도 똑같이, 농지는 전지, 밭이 있고 답지, 논이 있고, 이건 밭, 논, 이건 과수원이야. 전답과, 전은 밭전자예요. 답은 논답자야. 이건 과수원이야. 그러면 이 위에 안에서도 바뀔 수 있죠. 이때 이행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분류 밑에 있는 작은 분류 안에서 토지 용도가 바뀌면, 바뀌고 있는 중이면 이행지다. 여기서 바뀌고 있는 중이 중요한 거예요. 바뀌었으면 아니에요. 바뀌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답지에서, 그러니까 밭에서 전으로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전이에요. 근데 바뀌고 있는 중이 이행지야. 아시겠죠? 임지도 마찬가지. 임지도 용제림이나 신탄림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용제림이 뭐고 신탄림이 뭔지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서 바뀌고 있으면 어쨌든 이건 이행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자, 지금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후보지라고 그런다고.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었어요. 그건 택지야, 그냥. 택지야. 그럼 보세요. 자, 공업지에서 주거지로 바뀌고 있어요. 뭐예요? 이행지예요. 자, 전지, 밭에서 주거지로 바뀌고 있어요. 뭐예요? 후보지라고 해야 돼. 후보지. 왜? 자, 전지에서 주거지로 바뀌고 있는 거는 사실상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후보지라고 해야 돼. 요런 걸 잘 속여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에 토지를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한다. 이때 큰 분류 상호 간에 바뀌고 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바뀌면 후보지. 큰 분류가 아니라 작은 분류 안에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행지가 된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대지, 맹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요.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라고 불러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대지라 그래. 대지라 그래. 대지가 있는데 대지라고 하는 건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땅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땅이고 이거 한자로 써야 돼 이거. 자, 이거 뭐 대신할 때자에다가 흙토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흙토가 있어야 돼. 흙토가. 응? 흙토가.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대지가 일반적인 대지가 이거라고. 흙토자 밑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땅이 여기 있어요. 땅이 여기 있는데 A, B, C, D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대지예요. 넓은 의미로 대지인데 문제가 되는 대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C예요. C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 뒤에 밑에까지 안 그랬는데 생략해서 C의 경우엔 주변에 도로와 닿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어요. 도로에 닿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에 닿지 못하면 이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건축법에서 못 짓습니다. 어떤 땅이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건물에 도로에 닿지 못하면 도로에 접속하는 면이 없으면 도로는 건축법에서는 사람이 출입 왕래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대지라고 하는 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람이 출입을 못하는 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닿지 못하면 사람이 날라서 거기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반드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 대지는 도로와 닿아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도로와 접속면을 가져야 돼. 그런데 C는 도로와 접속면을 갖지 못하죠. 그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건축물을 못 져요. 그럼 이런 땅은 땅값이 비쌀까 쌀까? 싸지요. 엄청 싸죠. 그걸 맹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맹지.
맹지는 소경 맹자를 쓰는 거예요. 맹지라고 하는데 C는 건축허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일반적인 대지 이런 거는 A, B, D는 일반적인 대지란 말이에요. 흑대자 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건축허가 안 나오니까 열받죠.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도로와 접속면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B 토지에 있는 사람 꼬시든가 해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이걸 이제 우리가 지역권 설정이라고 그래. 아니면 요거 일부를 사가지고 이렇게 좁다란 통로를 내가지고 도로와 닿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는 좁게 접속면이 좁아지고 안으로 들어오면 넓어지는 구조가 되죠. 그죠? 꼭 요게 자루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땅을 대지라고 그래. 요때 대지는 이건 흑토가 아니잖아. 흑토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오드이자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오드이자를 잘 모르시더라도 흑토는 아니지. 그렇잖아. 그럼 흑토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자루 대자 대지예요. 자루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래서 요 자루 모양 토지 또는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가 똑같다고요, 발음이. 그러니까 하나가 흑토가 있으면 일반적인 대지고 그다음에 이게 흑토 아닌 거 붙어 있으면 아, 이건 뭐야? 아, 이 자루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 자루 모양은 뭐예요? B를 빌리든지 사서 확장시킨 C란 말이에요. 이게 C가 이렇게 확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자루 모양의 토지가 되는 거고 맹지에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좁은 통로를 내므로써 도로에 연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와. 근데 모양은 자루 모양이죠. 그럼 자루 모양이 좋아요? 네모 반듯한 것보다는 자루 모양은 안 좋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요, 이건.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사도집이라고 그래. 아니면 연장부지 뭐 집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연장부지라면 공도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연장부지고 남의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길을 내서 좁게 통로 냈으면 사도집이라고 그래.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는 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아놓으시는 거예요. 용어를. 대지, 맹지 세 개 알았잖아. 일반적으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자루 모양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못 지어. 맹지는 도로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번에 법지빈지 봅니다.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써먹을 수 없는 땅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유권은 있어. 근데 써먹을 수가 없어. 써먹을 수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다고. 소유권은 있어. 어떤 거예요? 낭떠러지 땅이에요. 이런 거 소유권 등기돼요. 근데 이게 경사지잖아. 경사지. 낭떠러지 같이. 경사지는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못하는 토지 이런 거를 법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축대나 고속도로 변에 경사지 있죠. 경사지. 이런 것들은 법지라고 그래요.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써먹을 수 없다. 근데 빈지는 그게 아니야. 빈지는 이게 이 빈자가 이게 해변할 때 빈자예요. 이게 빈자가. 그래서 이 빈지라는 건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변이요. 공유수면관리법상 이렇게 좀 이따 나오지만 이런 해변가 토지는요. 소유권 인정 안 돼요. 그 갯벌 같은 데 있잖아요. 갯벌 같은 데. 그 소유권 내 땅이다. 이게 소유권 못 해요. 등기부 없어요. 그건. 인정 안 된다고. 그런데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써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 거기 소유권 인정 안 되더라도 관습법으로요. 그 어촌계끼리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바지락 낙지 캐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무턱대고 들어가서 소유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들어가서 낙지 캐고 막 바지락 했다가 어떻게 낫으로 찔려요. 낫으로 찍어 그냥. 그러니까 활용실은 있다고. 해변 토지도요. 여러분 말리포 해수욕장이나 저 속초 해수욕장 가가지고 여기는 빈지야 임마. 소유권 인정 안 돼. 내가 이게 자리 피는데 뭐 자리세 받으러 오면 여긴 빈지야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 맞아. 에? 빈지라도 뭐야? 활용실은 있어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이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 빈지라고 그래요.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이 있는 토지다 이거죠. 해변 토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변이요. 썰물을 간조라고 그래요. 밀물을 만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땅이 아니에요. 이건 바다로 인정해요. 바다. 그리고 만조위부터 땅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만조위서부터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여기서 안 되다가 여기서부터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요런 땅을 사실은 빈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관행적으로는 그냥 해변 토지는 다 빈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골치 아프니까. 공유수면관리법상 만조수위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중요한 건 그냥 해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해변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은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법지하고 빈지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28의 문제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다 28의 문제예요. 응? 28의 문제.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게 10월 28일 문제라고 며칠 안 된 거예요. 지금 며칠 안 된 문제.
자,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부지 같은 건 답으로 안 떠요. 다.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부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어떤 용도로 이용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거기서 하천이 흐르면 하천 부지, 철도가 있으면 철도 부지, 학교가 있으면 학교 부지, 학원이 있으면 학원 부지, 카바레 있으면 카바레 부지야. 그러니까 그 부지는 까다롭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 용어예요. 그래서 맞고. 두 번째, 선화지는 뭐예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땅이야. 지금은 중요한 것만 한 거니까 이건 선화지는 안 다뤘어요. 고압선 아래의 땅이야. 선자가 고압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토지로 이용 및 거래 제한 받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도저히 닿지 않는 땅. 금방 했죠. 그 다음에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 지금 했잖아요. 임지 지역, 임지, 농지, 택지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 빈지 나왔어.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에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런 거 봤어요? 빈지는 그냥 해변 토지고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물에 의해서 밑으로 바닥으로 변한 토지. 이건 포락지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홍수가 와서 떠내려간 토지 있죠? 하천변에 있는 보리밭 같은 게 홍수가 나면 보리밭이 떠내려가서 하천이 돼버려. 물 밑바닥으로 잠겨버린다고요. 이런 땅을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포락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포락지를 모르더라도 빈지는 이거 아니잖아 어쨌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그럼 이거 교재를 보세요.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교재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5페이지 보면 일단은 압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 분류 보면 대지, 택지, 부지가 있죠. 그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후보지 이행지 있잖아요. 후보지 이행지 중요하니까 나오잖아요. 후보지하고 이행지.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간에 상호 바뀌고 있는 토지고 이행지는 택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뭐 농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는 토지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 나오죠. 그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그 다음에 택지 안에서 주, 상, 공끼리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지백지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필지 보세요. 지적법상 용어. 법상 용어라고 돼 있잖아. 법상 용어. 법률적인 거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또는 등기 단위야. 지번이란 말로 나오고 등기, 등록 이런 거 나올 거라고.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념이죠. 법률적이고 그 옆에 보면 소유권 나오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지번, 등기, 등록 뭐 이런 거 지적법, 법 나오고 이러면은 다 필지야. 획지는 자,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이건 법률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필지와 획지와 관계는 제가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필지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보세요.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다고. 공법상 제한은 하나 많아요. 그 얘기 하나 많아요. 공법상 제한은 대한민국에 없는 토지가 없어요. 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부지로 바로 내려가요. 건부지 보면 건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예요. 건물이 있으면 다 건부지예요. 그냥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다만 건부지의 경우에 나지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죠. 나지보다 싼 걸 건부 감가라고 그래.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예요. 근데 건부 증가가 있는 경우도 있죠. 건부 증가 보세요. 자, 세 번째 줄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내 지역 내 건부지가 대표적인 거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맹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접합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죠. 밑에 건축할 수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건축 못해요. 근데 대지는 대자가 뭐예요? 자루 대자죠. 그래서 자루형 토지란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속하는 토지. 좁은 통로 때문에 자루 모양이 된다는 거죠. 법지 빈지 나오죠.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식 없거나 적은 토지. 없는 토지예요. 그
그다음에 빈지, 활용실익은 있지만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은 토지고 인정토지 않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해안선로부터 지적공구까지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뭐 어쩌고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해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락지. 자, 집안이 떠내려간 거예요. 절토됐다, 떠내려갔다,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조금 전에 이거예요. 물에 의해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게 포락지라고. 근데 포락지 몰라도 맞추죠. 빈지하고는 영 다른 거 아니에요. 빈지는 소유권 없지만 활용실이 있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분류는 제가 여기 요약을 안 했어요. 주택의 분류는요, 공법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이걸 낸단 말이야. 이걸 낸단 말이죠. 그러면 주택은 건물 중에서도, 건물의 분류 중에서도 시험에 나온 게 주택의 분류예요. 그럼 주택은 크게 두 종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는 없는데 거기 요약에는 없어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거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있죠. 자, 여기도 공관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공관 같은 게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기숙사도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그러면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보다 사실은 이쪽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이 시험에 과거에 나왔는데 요번에는 여기서 나왔어. 이 다가구인가 나왔어 이게. 다중인가 나왔어 이게. 하여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다른 거 필요 없어. 5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모두 4계층 이하예요. 4계층 이하.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면 다 연립이나 아파트인데 다만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면 얼마예요? 면적 평으로 우리가 보통 200평이에요. 200평. 왜냐면 이 한 평이 보통 3.3058제곱미터. 이게 3.3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평이. 그럼 3.3으로 나눠보세요. 이거 200 나와 200. 200평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 연면적이 건물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200평을 넘어가면 연립주택이라고 4층 이하면서. 주거용으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층수가 4층 이하면서 200평 넘어가면 연립주택이고 200평이 안 되면 200평 이하면 이거는 다세대 빌라라고. 이걸 빌라라고 그래. 빌라. 이게 빌라고 이건 연립주택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보통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근데 이번에 여기서 나왔어요. 한번 보죠. 읽어보죠. 자, 주택은 단독하고 공동주택이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럼 단독주택 보세요. 단독이 있어. 이거 뭐 별로 안 중요해. 다중주택. 한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다소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다중주택은 뭐예요? 옆에서 써놓으세요. 벌집이에요. 벌집. 요즘에 벌집이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구로공단에 여공들 있잖아요. 여공. 옛날에는 구로공단 여공들 공순이라고 그래. 지나가면 공순이 간다 그랬어. 근데 이 여공들이요,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벌집이에요. 화장실도 바깥에 하나 있어.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3층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문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거기 뭐야 뭐 연탄고래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그다음에 골로 있어. 골로 석유 펌프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찬장 하나 있고 방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한 2명 누우면 딱 맞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서 아주 그냥 바글바글 살아. 여공들이 화장실 바깥에 있어요. 마당에 WC 아침에 그냥 줄 쭉 서. 이런 데를 다중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벌집이에요. 그래서 학생, 직장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형태가 아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면 100평밖에 안 돼요. 100평 이하의 3층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100평 이하의 3층밖에 안 되니까 방이 그냥 그 쪽문으로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 건물의 주인이 딱 한 명이야. 그 문 하나에 집 하나 있는 거대로 이렇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 건물 하나가 한 등기부예요.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살지만. 다가구 보세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예요. 이것도 똑같이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즉 2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보다는 다가구가 규모가 배가 더 높은 거죠. 660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봐요. 아파트는 필요 없어. 연면적 필요 없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5층 이상이면. 그다음에 연립하고 다세대 같이 봐요. 요거는 뭐냐면 4계층이에요. 끝에 보면 층수가 4계층이야.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물어봐. 제가 빌라 사는데 저 5층에 사는데요. 5층에 살죠? 빌라 꼭대기층이 5층이잖아, 실제로는. 그런데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층수가 4계층이라고 그랬지, 계층. 4층이란 말이 아니고 4계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이라고 그랬잖아, 4계층. 그럼 뭐야? 1층에 요즘 빌라는 전부 다 1층이 주차장이야. 1층이 주차장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계층이지. 계층인데 층수로 따지면 사실 5층이에요, 이게. 1층이 주차장이라. 층수가 5층이란 말, 4층이란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층수는 5층이지만 빌라인 거예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이니까. 그래서 연립이든 다세대든 4계층 이상 이하로 주거용으로 쓰이는데 면적이 달라. 연립주택은 200평을 초과하는 거예요. 660제곱미터 초과하라고 돼 있죠. 근데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과거에는 이걸 많이 냈어요. 근데 기숙사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쉽게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아파트, 2번 연립주택, 3번 다세대주택, 4번 기숙사, 5번 다가구주택. 그러면 다가구는 많을 따자를 쓰니까 이거 왠지 공동주택 같거든. 근데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이건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이 주택 소유자가 한 명이라고. 그냥 이게 방을 나눠가지고 방하고 화장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세를 준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세 집 있죠. 주인 하나 살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뭐 이렇게 주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 주잖아요. 그게 다가구예요. 벌집은 그나마 화장실도 따로 빼. 그래야지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소유자가 한 명이라고. 그 집주인이 한 명이라고.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안 나왔어요. 과거에는 뭐 나와봐야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다가구 하나 집어넣던가 다중주택 하나 집어넣어서 시험에 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그냥 하는 거지. 이건 어차피 공법에서 하거든요. 주택의 종류에서. 공법에서 여러분들 신나게 해요. 근데 이거 개론해서 냈어요. 이렇게 냈어요. 자, 보세요.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자,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층 제곱인데 3계층 이하야. 그러면 딱 나오죠. 333계층. 그럼 뭐야? 다중주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 그랬잖아. 더군다나. 벌집이지. 예? 그래서 뭐 각 실별로 욕실은 있는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독립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학생 또는 직장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뭐야? 다중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푸는 문제는 전부 다 며칠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풀 수 있겠습니까? 풀 수 있죠. 자, 이래서 우리가 부동산 분류까지 한 거예요. 부동산 분류했으면 이제 다른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두 문제나 나왔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는 뭐야? 토지 분류잖아요. 토지 용어.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 특히 주택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것들이 나오는 거야. 빠른 게. 자, 이번에는 이제 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자, 우리가 이거 판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시간 절약되네. 에? 엄청 좋네 이거. 응? 이거를 판서로 안 하니까 판서 했으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려요.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하고 속성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부동산 하면 우리가 배웠지만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이잖아요. 그중에 정착물은 대표적인 건물이잖아요. 건물의 특성 같은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안 나와요. 건물의 특성은요. 사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건물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인간의 피조물의 특성 같은 것들을 다루진 않아요. 건축법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토지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특성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래. 캐릭터. 캐릭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속성은 아이덴티티라고 하거든. 아이덴티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캐릭터, 특성, 토지가 있는 특별한 성품,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인데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특성과 속성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교재로 이제 구성해 놨어요. 그럼 일단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거의. 그러면 토지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토지의 특성, 땅의 특성은 두 가지가 대별돼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에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땅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개입하지 않아도 땅에 그냥 본래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사람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이 있든 없든 인류가 있든 없든 땅에 나타나는 특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이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원적이고 자연론적이야. 그런데 땅에 인간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활동과 관련해서 땅에서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후천적 특성인데 이거 후천적인 거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성품이 다르게 관찰되니까 가변적이고 그리고 본원적이지 않고 파생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론적이 아니라 인위론적이에요. 인문학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 둘로 나누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 어떤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자연적 특성은 한 3대 1 정도 비중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연적 특성 보는데요. 자연적 특성은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자, 부증성이라는 게 있어. 부증성이라는 건 땅이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성이 있어요.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성. 세 번째는 영속성. 땅이 닳지 않는다는 거예요. 닳지 않는다. 헐지 않는다. 마모마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성은 뭐야? 땅이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 땅 같은 거 없어요. 다 개별적이에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접성은 땅은 존재하는 양식이 뭐예요? 다른 땅과 붙어 있어요. 땅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아바타 같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땅은 붙어 있어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집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연결성이라고도 그래요. 인접성이. 자, 그러면 이런 측면 5가지 측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증성 봅니다. 부증성은 땅을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땅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나 원가로 원가로다가 원가를 얼마 들여서 땅을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법이나 생산비나 이런 것들은 개념이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생산할 수 없죠. 근데 땅의 소유자는 있죠. 땅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산했어요? 그 조상이 생산했나? 상속받았으면? 그 할아버지가 생산했어요? 증조부가 생산했어요? 연원 올라가 보세요. 땅을 어떻게 소유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정당성이 있을까 없을까? 땅을 원래부터 소유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남에게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한다 근본적인 정당성이 있을까 없을까? 소유한다는 거는 소유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소유한다 그러면 누군가 생산한 거고 생산의 대가를 내가 치른 거죠. 근데 땅이라는 건 생산한 자가 없죠. 근데 그걸 소유한다. 나는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토지는요. 내가 빵을 소유한다 이런 거하고 달라요.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 거는 토지는 인류가 어떤 인류도 생산한 게 없어요. 생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신에게까지 간다면 신이 준 거예요. 사실은 땅은 신의 소유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토지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빵을 먹는다고 하면 빵을 먹을 때는 남한테 피해를 안 끼쳐요. 빵을 어떻게 이용하든 껌을 어떻게 씹건 남한테 피해 별로 안 끼쳐요. 그런데 토지는요. 땅 같은 거는요.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엄청나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폐수나 매연을 무단 방출한다든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소유 재화와 달라요.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을 지켜야 돼요.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되는데 땅은 인간이 생산한 게 아니고 우연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100%다 인정해주는 나라가 오히려 적어요. 적다고. 호주 같은 나라는요. 네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 새로 그 건물 허문 다음에 지을 때는 공청회 거쳐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다 동의서 받아야 돼. 그래서 제한을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한다고요. 일반 제와 이 분필 소유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땅은 사실상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래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유재산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나오는 것도 뭐예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만들었냐 이거지. 그 다음에 모든 토지 문제의 근원이죠. 사실 땅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생산을 못해서 그래요. 공장에서 펑펑 생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 직가고라고 그래. 그리고 땅을 아주 빽빽하게 쓰는 거. 땅이 모자라서 그래요. 땅을 생산할 수 있으면 땅을 이렇게 빽빽하게 쓰진 않아요. 고층화해서 짓진 않아요. 땅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고층 건물 필요 없죠. 땅을 생산하면 되니까. 근데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바로 뭐예요? 땅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층화해서 이용하는 걸 우리는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집약적 이용. 땅을 빽빽하게 쓰는 거예요. 집약적으로.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토지에는 적용 안 된다. 이거 그림 그렸는데 이건 그림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재화는 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요. 아, 그렇잖아. 이거에 대한 사람이 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공급은 일정한데 이거 100개인데 살려는 사람이 200명이 달라들면 이거 가격 오른다고. 가격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오르면 공급자들이 이거 생산해요. 그래서 200개 생산한다고. 그래서 가격이 다시 떨어져.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재화는. 근데 보세요.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서 공급이 늘어주는 게 일반적인 재화인데 부증성이라는 건 뭐예요?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직가고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늘어나면 물리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건 부증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경지적 공급이나 용도적 공급은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지역이 집 지을 땅이 모자라. 집 지을 땅이 모자란다고요. 집 지을 땅이 모자라면 집 지을 땅을 공장에서 펑펑 생산할 수는 없죠. 물리적 공급은 안 돼. 에? 장기적으로는 장기고 단기고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지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집 지을 땅 택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택지가 모자라면서 택지 가격이 막 올라. 그러면 여기 임지였어. 임야. 그럼 이만큼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택지로 바꿔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럼 용도 전환이죠. 용도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공급한다. 이런 말 써. 택지를 공급한다. 택지 공급이란 말이 여러분들 땅을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용도를 전환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공급이란 말 쓴단 말이에요. 택지를 공급한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이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도적 공급. 이걸 경지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지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문제 나왔죠? 요번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잠깐 보고 갑시다. 자, 보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저는 부증성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딴 것도 한번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한번 찍어 맞춰보세요. 첫 번째, 토지의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에요. 이거는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효 이용 근거가 된다.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넘어가자고요. 두 번째, 토지 개별성, 똑같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켜. 개별성이니까. 똑같은 게 없으니까 개별화된다. 세 번째,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세금 매기는 것도 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땅에 대한 세금을 매기면 도망갈 수가 없거든. 맞는 거예요. 네 번째, 토지 영속성, 헐지 않는 거예요. 영속성은 뭐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헐지 않는 거예요.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 감정평가하고 같이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영속성 때문에 헐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환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게 답이지? 금방 했잖아. 용도적 전환, 용도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자연적 특성 얘기 이번 문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토지 총론에서 5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5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3문제가 여기서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번에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증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지 용도적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용도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